이제 어디를 봤었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보다가 그 영농여건 분리농지 용어가 나와서 그 작은 책에서 좀 봤고요. 그럼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지금 표시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급 신청서에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는 거기에 동그라미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고요. 근데 이제 동시에 영농여건 분리농지에도 해당되면 동그라미가 이제 2개가 쳐지겠죠. 그건. 네. 그 다음에 취득 원인은 뭘로 적으실 거예요? 뭐 상속될 수도 있고 그러나 상속은 이게 이제 농취증 발급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같은 건 나올 수 없고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경매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경매가 맞겠죠? 경매, 매매, 증여 뭐 이런 거. 취득 목적은 요즘에 어떤 거예요? 주말 체험 영농이겠죠. 대부분 주말 체험 영농이죠. 자, 적으시고 그 다음에 신청서를 내면 그때 이제 뒤에 가면 첨부 서류 같은 게 있잖아요.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할 때 첨부할 서류 뭐가 있는가 보니까 가장 이제 그 필요한 건 2번, 3번밖에 없어요, 사실은. 2번이 뭐냐? 아까 봤던 농업교형계획서.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3번이겠죠.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죠. 근데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취득해서 농지 임대차 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니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하고는 뭐 관련이 없는 게 4번, 5번 이런 것도 관련이 없어요. 전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농지 취득해서 이제 집 지으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은 3번 요 서류 내면 되죠. 네. 나머지 이제 밑에 보시면 뭐 그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볼 것들이 쭉 있어요. 이제 공무원이 알아서 할 거니까 떠들어 보는 거고요. 그죠? 됐습니다. 그죠? 작성 방법은 뒤에 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저기 127페이지 작은 책 127페이지 보세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나와요. 끊어져서 직인이 찍혀서 나온다고요. 요걸 갖다가 어디에 갖다 주셔야 돼? 어디에? 법원에. 127페이지 작은 책에 127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법원에 갖다 제출한다. 이걸 발급해 갖고요. 옛날에는 요 발급 기한이 4일이었거든요. 한 보통 이틀 정도면 나오고 그랬어요. 보통은 한 이틀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기한이 7일로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늦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요때에 갖다 내야 되는데 갖다 내는 데는 뭐 일주일 이내에 갖다 내게 돼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또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경우는 이제 저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인터넷 신청을 할 때 아직 낙찰 받기 전에도 입찰 들어가려고 준비만 해도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실무는 어떤가? 현실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인터넷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를 집어넣잖아요. 전화 와요. 전화 와서 물어볼 때 농지를 언제 취득했냐고 막 물어보고 막 그래요. 취득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아니 취득 안 했는데 무슨 이걸 신청하냐고 막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아직 지금 경매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공무원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또 설득해야 돼요. 공무원들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맨날 그런 일만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농취증 인터넷 신청 가능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꼭 농사 짓고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만 이거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유권 해석도 발급 신청을 농지 취득하기 전에도 신청서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또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공무원한테 또 물어봐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런 게 다반사니까 물어가지고 다시 이제 옵니다. 근데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면 잘 모르는 경우를 많이 봐요. 취득도 안 했는데 무슨 신청하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 그 취득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유권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이제 또 알아보고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확인해 주는 서류지. 그죠? 그래서 이걸 갖고 나중에 이제 등기 신청할 때 이게 들어갈 서류가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이 반드시 농지를 취득한 뒤에 이걸 발급해 주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죠. 근데 이제 12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가로 2번에 농취증이 없어도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렇게.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다 이렇게. 그럼 녹지지역 내 농지는 어떨까요? 녹지지역. 녹지지역도 그거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도시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녹지지역 내에도 농지 많아요. 그러니까 농지증 필요할까요? 농지증? 필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녹지지역은 뭐죠? 자연 녹지 이런 걸 이제 보호할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근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개발할 땅이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녹지지역 내 농지는 필요한 걸로 일단 아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 필요 없고 다만 이제 밑에 당구장 표시에 두 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뀐 게 있어서 그거 좀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단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지가요. 농지여건 분리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은 필요하지만 농업개혁계획서는 필요 없다고 써져 있죠. 요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요걸 지워버려야 되겠어요. 이제 왜 그래요? 주말 농장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도 필요하고 농지증도 필요해요. 그렇게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앞쪽을 지워버리시면 그냥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거 뭐죠? 이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나온 거 있죠? 밑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면 계획관리고 주거개발진흥지구죠. 근데 이게 지목이 뭐예요? 대로 돼 있죠. 근데 주거개발지구 주거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잡혀 있고 나머지는 없죠. 다른 거고. 이게 이제 대여서 그런데 지목이 되니까 농지증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원래부터. 근데 혹시 지목이 이게 전이면 어떻게 해요? 전. 저번 주에 우리 그림 볼 때 어디였더라? 어디에 있는 거였는데? 여기인가? 갑자기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 들어가네. 저기 있잖아요. 저기 42페이지 큰 책 42페이지 보세요. 그때 그 42페이지 큰 책 42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 위에 이렇게 바둑판처럼 전인데 막 바둑판처럼 이렇게 막 길도 만들어 놓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지목상 뭐예요? 42페이지인가 그런데? 42.
42페이지죠. 아까 그 개발진흥지구인가 그래요, 이게. 완충녹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이쪽을, 개발진흥지구, 전인데, 지목상 전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전이지만 이건 뭐예요? 녹지증 필요가 없다. 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근데 지목이 전이에요. 답이에요. 그러면 농지증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법원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좀 그러긴 한데. 농지증 필요하다고 돼 있는. 돼 있어요. 어떤 거예요?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아,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지목만 가지고 녹지증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목도 지금 대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녹지증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기 특히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법원 가서 이거 얘기하고 근거 좀 갖다 내면 법원이 또 바꿔줘요. 입장 바꿉니다, 그건. 법원이나 공무원이 다 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그 도로에 대한 것은 정말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냐 안 되냐 있잖아요. 다 몰라요, 다. 공무원도 모르고 우리 민원인도 모르고 뭐 애매한 경우 되게 많아요. 그 있잖아요. 그 건축법상 도로 하니까 그 생각났는데 원래 건축법상 건축허가 내줄 때 그 건축법상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죠. 그걸 지정도로라고 그래, 지정도로. 건축법상 도로 지정한다고 그래서. 그럼 지정도로가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돼요. 지정도로가 되면. 근데 건축허가가 난 건물이 분명히 있는데 그 건축법상 도로가 분명히 또 있는데 지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정을 안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걸 지정해놓는 게 최근에 성향이 지정을 해놨다는 거지 저 2000년도 아니고 1990년대 초반만 가도 지정을 안 해요.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도로 조장이 안 떠요. 안 떠.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허가 난 도로가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데 도로 지정을 안 해요. 옛날에 안 했었어요. 그럼 시간을 흘려서 지금은 최근에 한다고. 필수적으로. 근데 옛날에 안 해. 그러면 이제 그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 딱 보면 건물이 있으니까 이건 건축법상 도로 지정됐겠다 싶어서 도로 지정을 보잖아요. 없어.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땅에 건물 지을 수 있냐 이거지. 공무원마다 다 해석이 틀려요.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건 다른 그것은 그 땅 주인한테 승낙서 받아오라고 하는 공무원이 태반이에요. 근데 판례 중에는 도로 지정이 안 돼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로 과거에 건축 행위를 했다면 그게 도로 지정이 안 돼 있어도 그걸 입증하면 그걸 입증한다면 다른 땅도 지정이 안 돼 있는 그 도로 갖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닌 게 되게 많은 게 도로예요, 도로. 그래서 야, 이건 뭐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공무원마다 답이 틀리고 판례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안인지도 논란이 돼가지고 막 싸우고 그래서 이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많이 해본 사람들도 어렵다고 하는 게 도로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여기 도로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좀 해볼 거냐면 여러분 우리 작은 책에서 한번 봐봐요. 작은 책에서 저 뒤로 가셔가지고 지분 경매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교재는 327페이지고요. 작은 책입니다. 327페이지.
공유 지분 경매라고 돼 있어요. 경매 좀 하신 조금 소액으로 투자하기 제일 적합한 게 지분 경매예요. 지분 경매. 그러면 그 328페이지 오시면 지분 경매 특징이 뭐냐? 장단점이 다 있는데 특징은 첫 번째 낙찰가가 많이 떨어진다. 낙찰가율이 낮다. 반드시는 안 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낙찰가가 낮다. 왜 그럴까요? 지분이 뭔지는 아시죠? 이게 쪼가리가 되다 보니까 온전히 혼자 힘으로 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낙찰가율이 낮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가보시면 지분 경매에 대해서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률이 낮아요. 이게 지분이라는 것 자체가 하자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시골 땅에 대한 지분이다 그러면 더 낮아요. 건물보다. 그리고 시골이면 더 낮고 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싸게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옆에 3번에 이제 수익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익률은 이제 이렇게 율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금액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수익률을 높게 가져올 수 있는 그 투자 방법 중에 지분 경매예요. 지분 경매.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좀 인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하시는데 좀 시간 지나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거의 지분하세요. 지분. 대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 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돼요. 단점도 있어요. 보면 단점 중에 동그라미 1번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잘 안 나와요. 은행도 이제 눈치챈 거죠. 이게 그 지분권자가 되다 보니까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 처리하는데 보니까 투자 기간이 좀 길어요. 한 2년에서 3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거?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면 다른 지분권자가 낙찰을 받을 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경매에 넘어서 아까 우리 보던 거 아까 봤던 거 아까 여주권이 볼 텐데 3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오잖아요. 그럼 다른 지분권자가 어떻게 해요? 낙찰을 받을 때 우선권이 있어. 우선권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낙찰을 받을 때 이 3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다. 근데 요걸 갖다가 A라는 사람이 2억 2천을 쓰고 받았다. A가. 근데 다른 지분권자가 A가 낙찰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A가 이제 1등 금액을 썼죠. 근데 이 지분이 갑을병 세 사람 지분이에요, 갑을병. 근데 세 사람 지분 중에서 갑의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어요. 근데 A가 2억 2천 쓰고 1등이 됐어. 낙찰자라기보다는 1등이 된 거죠. 일단 1등이 됐을 때 다른 지분권자인 을이나 병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요. 우선 매수권. 여기가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 매수 신고를 갖다가 법원에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사람들은 금액을 안 써봤습니다만 요 금액 있죠? 2억 2천만 원에 을이 만약에 우선권을 행사했다면 을이 낙찰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그러면 이제 지분을 요거까지 먹게 되면 이게 3분의 1 지분이니까 자기 지분 3분의 1 있었겠죠? 그럼 을이 이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결국 같은 금액으로 을이 받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2등이 돼요. 차순위자가 돼버려요. 자동으로. 이 사람이 돈 안 냈을 때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선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을 지분이 어떻게 돼요? 3분의 2가 되고 병 지분이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선 매수 신고. 그러면 금액을 안 적어도 1등짜리가 쓴 금액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1등짜리가 아무도 안 나오면요. 최저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안 나가면 1등짜리가 쓰고 들어온 사람이 없어. 근데 그때 우선 매수 신고를 하잖아요. 을이. 그러면 최저가로 가져가요. 최저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선 매수권을 갖다 병도 할 수 있죠? 그럼 을하고 병이 같이 했어, 이제. 우선 매수 신고를. 둘이 같이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지분 3분의 1을 둘이
절반씩 가져가는 거예요. 절반씩. 우선매수권을 했다. 이 1등짜리가 있었다 그러면 요것을 둘이 뭐예요? 2분의 1 지분씩 이걸 이 사람 지분을 가져가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지분 정리가 되면 을 2분의 1, 병 2분의 1로 되겠죠. 이 지분을 3분의 1 지분을 절반씩 가져가니까. 둘이 다 우선매수 신고하면 한 사람만 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저 1등짜리가 아무도 없어. 유찰되는 거죠. 유찰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을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최저가로 가져가지만 우선매수권을 행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때 가서 행사하면 또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치를 보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놓고 행사하는 방법이 있어. 법원에다가 나 우선매수권 행사할 겁니다 해서 우선매수 신고를 갖다가 미리 법원에다가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1등 돼봤자 다 뺏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선매수 신고를 딱 해놓게 되면 법원에 해놓게 되면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이 우선매수 신고 이렇게 했다가 그때 그 경매하는 날에 우선매수 신고만 해놓고 실제 행사 안 하면 가격 떨어뜨리고 나서 다음에 또 저감이 돼서 두 번째 하려고 하니까 또 우선매수 신고를 또 해가지고 또 난 못 들게 하고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법원에다 대놓고 우선매수 신고를 했죠. 그러면 그 회차에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들어가서 우선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했죠. 그 다음부터 우선권이 없어질 뻔해요. 그러니까 우선매수 신고를 법원에 해놓으면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보통 법원에 적어놔요. 그 매물서에다가 우선매수권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우선매수 신고를 여기다 딱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막 미친 사람이 높게 낙찰가를 써놨다고 1등 금액을 엄청 높게 써놔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받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또 억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법원에 하질 않고 보증금을 들고 보증금을 갖다가 갖고 보증금을 가지고 법원의 방청석에 앉아가 있어요. 거기 법원의 방청석에서 앉아 있다가 거기 집행관 아저씨가 우선매수 신고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그 돈 들고 행사하려면 보증금 들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행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현장에서 이렇게 행사하겠어요? 아니면 여기도 이렇게 해놓겠어요? 여기 하지. 이렇게 했다가 우선매수 신고하실 분 계세요?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온 거야. 그러면 그냥 행사 안 하고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런 건 인정해. 안 써먹은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유찰돼서 저감이 되겠지. 그럼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우선매수 신고하실 분 계세요? 이렇게. 그때는 누가 들어와서 이제 1등 금액 썼네? 그 금액에 대해서 자기가 받고 싶으면 손 들고 나가면 자기가 이겨. 이렇게 되는 거지. 유리한 게임이죠. 근데 우선매수권 행사해가지고 우선권 행사해서 낙찰 받을 때 우선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50%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 정도는 어떻게 해요? 행사를 안 해.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등등 안 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이게 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 무조건 우선 매수권 때문에 내가 낙찰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상당 부분 제3자가 받아요. 근데 문제는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가져가 버리게 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 게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죠. 헛수가 될 수 있지. 그런 건 있고. 그 다음에 소송할 경우가 많다고 돼 있죠. 이게 왜 소송을 하게 되냐면 이거 지분을 낙찰받아서 뭐 할 건데 3분의 1 지분을 갖다 여러분이 낙찰받아서 지금 어떻게 할 건데요? 3분의 1 지분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건데요? 지분을 갖고 뭐 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유물 분할이에요. 공유물 분할. 이렇게 지금 3분의 1 지분 갖고 있는 땅요, 땅 갖고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이거 필지 나눠가지고 3분의 1씩 나눠서 이제 각자 헤어지자 이렇게.
평수도 보니까 뭐 이거 그러니까 뭐 300평도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우리 뭐 100평씩 나눠 가지자 이렇게. 그게 공유물 분할이에요. 근데 공유물 분할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 되면요, 소송하셔야 되는 거죠. 협의를 먼저 합니다. 근데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소송. 이게 공유물 분할 소송이고, 공유물 분할 소송 때문에 경매에 나온 물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은 결국은 나중에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소송하게 되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유물 분할 소송은 어떤 거냐면 막 이게 승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소송해가지고 망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기고 지고 승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유물 분할은 승패라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예요. 아, 나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졌어. 이런 게 없어요. 다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거기에 달라질 뿐이지.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은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한 소송이 되다 보니까 지고 이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이건 판사가 나눠주고 결국 가서는 그리고 그때 나누는 것도 보통 현실적으로는 돈으로 나눠요. 무슨 얘기냐면 땅을 갖다가 어떻게 나눕시다 해서 이게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데, 예. 땅을 나누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 전체를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땅덩어리를 딱딱딱 이렇게 칼질해가지고 나누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전체를 다 팔아서 돈을 팔아가지고 판다는 건 경매예요. 전체를 경매에 붙여서 나온 돈을 갖다가 지분대로 나눠 가지는 걸 원하겠어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칼질해서 필지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 그건 합의가 좀 돼야 돼요. 근데 합의가 잘 안 되죠. 왜요? 서로 좋은 부분을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합의가 잘 안 돼.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어떤 경우가 많냐면 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 팔아가지고 그 나온 돈 낙찰대금에서 3분의 1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분경매의 최후예요. 최후. 마지막이라고 그러는 게. 그러면 그때 이제 잘 낙찰이 돼야, 전체가 다 넘어가는데 잘 낙찰돼야 그 금액이 큰 게 들어오니까 그걸 나눠가지고도 이득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을 이제 결국은 최후의 모습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니까 이 지분 경매가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단점도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해야 되니까 어쨌든 좀 매달려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장점 단점이 다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지분 경매는 이게 가만히 보면 시골 땅 같은 거 지분 이렇게 투자하면 몇백만 원 안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지분 물건이.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그 경매에 대한 실력을 갖다가 쌓으면서, 예. 그러니까 연습도 하면서 할 수 있는, 큰 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게 돼서, 예. 그런 물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물건이 나중에 잘 팔린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 그런 물건을 지분을 잡아가지고 잘 팔게 되면 큰 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돈이 조금씩 불어나. 수익률은 꽤 돼요. 30%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장단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330페이지 가보셔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아파트 지분이 나왔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부 공유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아파트가 지분이 나왔을 때 지분을 잡는 거하고 시골에 있는 땅이 지분으로 나왔을 때 지분을 잡는 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나중에 돈으로 싹 바꿨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아파트가 훨씬 유리하지. 돈만 있으면 아파트 하고 싶지. 아파트는 요즘 분위기하고 뭐 좀 똑같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팔리니까. 아파트에도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거, 돈이 있으면 아파트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전체를 팔아가지고 나온 돈에서 가져가는 게 더 이득이 많을 수 있어. 시골 땅보다. 근데 이제 그러면 시골 땅은 그만큼 잘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되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보다는. 그럼 어떻게 잡으셔야 되겠다? 더 싸게 잡아야지. 네. 더 싸게 잡았을 때 이제 그 싸게 잡은 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시골 땅을 갖다가 막 80%, 90% 잡았다 그러면 전체 넘어갔을 때도 그렇게 잘 안 될 건데 그러면 이득 보기가 어렵겠죠. 그럼 그거 감안해서 여러분이 수익률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그 낙찰가율로 잡아야 되는 거지. 그게. 그 싸게 잡을 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응?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지금 330페이지 보면 입찰 전 고려 사항이라고 된 게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명이냐가 중요해요. 몇 명. 지분권자가 몇 명이냐. 몇 명. 몇 명. 이런 것 고려 대상 몇 명이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지분권자의 재산 상태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 몇 명은 왜 필요할까? 왜 이걸 고려해야 될까요? 몇 명. 지분권자가 10명, 10명. 10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10명, 10명. 뭐 이렇게 10분의 1이라고 꼭 10명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10분의 9를 갖고 있고 10분의 1 나왔다면 이건 2명이 되고 이렇게 되지. 근데 만약에 10명이라고 치면 이게 소송할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0명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하셔야 돼. 그러면 소송할 때도 보면 무슨 송달할 때 보면 10명한테 다 송달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그렇게 10명이 있다 보면 국내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해외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다 그런 것은 불가능해요. 송달이 잘 안 돼요. 진행을 못 하게 돼요. 꽝이에요.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을 때 이게 이 숫자가 많지 않은 게 좋아요. 적을수록 좋은 거지 아무래도. 상대방이 있으니까. 2분의 1 지분이다 하면 한 명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 있는 사람인지 파악도 가능할 수 있어요. 왜요? 등기부에 주소 나오잖아요. 가서 만나볼 수도 있죠. 국내에 있다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주소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적어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적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그 사람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달려있기 때문에 또 협상하라 그럴 때 조금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조금 여러 명이 조금 한 서너 명 정도 되면 또 다 관심이 없어갖고 유리한 측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인 것도 다 있더라고. 근데 너무 많으면 안 좋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너무 많으면 안 좋다. 소송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재산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봤는데 뭐 시골에 있는 뭐 땅이다 이렇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재산이 꽤 많지가 않아요 보통. 그러면 이게 왜 이 재산 상태를 보냐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이 낮죠. 상태가 안 좋으면 돈이 없으면 아니 우선 매수권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으면 행사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입찰 전에 그런 걸 좀 조사를 하시고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면 재산 상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격 같은 것도 지금 나와 있죠. 막 이게 막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성향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참 좀 드문 경우이긴 한데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니까 그 지분을 갖다가 이렇게 뺏기게 된 보통 가족이 많아요. 그죠? 뺏기게 된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길게 시간 끌지 않잖아요. 근데 낙찰받은 금액으로 가져가면 이득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보통 감정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정가대로 사줘.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한 거 싫어하고 또 자금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어요. 그러면 좋은 케이스죠, 그런 건. 많은 경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작전을 잘 짜고 들어가야 돼. 아,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사람 몇 명이 있고 되니까 나중에 결국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뭐 저렇게 경매까지 가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싸게 받았을 때 이제 이게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이런 물건 너무 많아가지고요. 내가 이걸 꼭 받아야 된다. 이거 안 받으면 나 죽겠다. 이런 물건은 없어요. 그럼 쌀에 떨어진 물건 중에서 내가 싸게 받아지면 내가 조금 이렇게 소송하면서 좀 시간을 들이고 그 공을 들이지만 그래도 좀 돈 좀 벌 수 있겠다. 그런 물건 들어가시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물건들은. 큰 돈은 안 돼요. 그런 작은 물건 들어가면. 근데 이제 돈이 뭐 조금이라도 붙어.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지분 경매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상속 때문에 그래요. 상속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상속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원래 단독 소유였다가 갑자기 뭐예요? 자식들이 공유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지분 경매는 앞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가족의 상속이 일어났을 때 그 가족 중에는 꼭 보면 사고 치는 형제 자매가 있단 말이에요. 꼭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경매가 많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부부 공유 그렇게 많아요. 부부 공유인데 이게 부부가 이제 결혼하면서 공유 등기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런데 이혼도 많죠, 또. 이혼하면 어떻게 돼, 이제 또. 이혼하면서 이제 또 재산분할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부 중에 보면 이혼하게 되는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성격 차이? 거의 빚 때문이에요, 빚 때문이에요. 그러면 빚이 많다는 얘기는 그 사람 지분에 대해서 대출이 많이 껴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결국 어떻게 해? 지분이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부부 공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서는 그 부부 공유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갖고 여자 명의로 돼 있지도 않는 집이에요. 남편 명의로 돼 있던 건데 나중에 아내 명의로 온통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 공유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바람 피우니까 뭐야? 이혼 소송. 이혼 소송할 때는 재산분할 소송이 같이 일어나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거든요. 재산분할이 어떻게 판결하냐면 보통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요 아파트는 안 해주고 요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는데 재산이 없으면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 그러면 뭐예요? 이 아파트를 어떻게 둘이 나눠 가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눠 가지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나눠 가질 때 어떻게 나눠 가지냐면 이 아파트를 팔아 가지고 나온 돈을 나눠 가져라. 이것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지분을 절반을 아내한테 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공유등기가 되는 수가 있어. 제가 봤던 케이스는 이혼하면서 공유등기가 된 케이스예요. 절반을 아내 줘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남편하고 아내가 등기부에 갑자기 이혼하면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결혼했을 때는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가 이혼하면서 이름이 같이 올라가서 2분의 1 이렇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같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지. 누구만 살고 있어요? 남편만 살고 있지. 남편. 네. 아내는 벌써 거기서 같이 살고 있다 떠났어. 그래서 남편만 살고 있는데 그 집의 절반은 누구 거예요? 아내 거지. 근데 아내는 가만히 보니까 절반은 내 건데 지금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침마다 전체를 다 쓰고 있지. 하루 종일 전체를 다 쓰고 있지.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내 건데 남편이 내 것까지 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엌을 가도 부엌의 절반은 아내 건데 남편이 다 쓰고 있잖아. 화장실도 그렇지. 안방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남편이 뭐 하고 있다?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거지. 그 케이스는 그렇게 됐어요. 아니면 남편이 거기 안 살더라도 남편이 딴 사람한테 전세를 놨어. 아니면 월세를 놨어. 그러면 전세나 월세 놨을 때 수익의 절반은 누구 거에 돼야 돼? 아내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다 월세 챙기고 있죠?
그러면 절반은 아내 줘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분 경매는 이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되게 많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송을 했더니만 남편이 그 쓰고 있는 집의 절반 정도의 월세 부분은 아내한테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월세 줘라 이거지 아내한테. 근데 월세를 남편이 안 주지. 그러니까 지금 1년 되고 2년 지나니까 그 줘야 될 월세가 지금 뭐예요? 부당이득금이 많이 쌓였어 이제. 몇 천만 원 된 거야. 근데 주라고 해도 안 주지 남편이. 돈 없다고.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제? 남편의 지분을 가압류를 치고 경매를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내가 남편 지분 절반에 대해서 가압류를 치고 경매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제 남편 지분 절반, 남편이 지금 자기 집 전체였다가 이혼하면서 반으로 쭈그러들고 그것마저 돈 안 내니까 이게 경매에 넘어온 거예요. 이제. 남편 지분 2분의 1이. 이게 지분 경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경매에 넘어왔어. 저는 2분의 1이. 그럼 낙찰 받을 때 누가 들어와서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파트 케이스였는데 받을 수 있지 당연히. 근데 누가 우선권이 있어? 아내가 있지. 그래가지고 아내가 우선권 행사하니까 아내가 절반 지분을 또 받은 거예요. 그 아내는 돈을 어디서 났는가 모르겠는데 돈을 다 많이 꼽을 쳐줬나 어쨌든 모르겠는데 아내가 그 절반까지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등기명의가 누구한테 넘어왔어 이제. 경매를 거쳐가지고 아내 명의지 이제. 근데 누가 살고 있다 지금? 누가 지금 거기서 지금 있다? 남편이 있잖아 남편. 애는 없었어요. 남편이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거기 지금 살고 있으니까 강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 이제. 내 건데 남편이 살고 있으니까 강제 집행해야 되지. 강제 집행은 오죽 잘하겠어요? 쌓인 감정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피도 눈물도 없이 강제 집행을 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남편 명의로 됐던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완전히 넘어오게 됐지. 이게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자, 예. 부부 하니까 공유. 그리고 하여간 뭐 우리 중개주다 보면 그런 것도 또 있어요. 뭐냐면 그 저기 공유인데 이런 케이스가 용산에서 있었던 케이스인데 공유인데 있잖아요. 남편이 이거 집을 팔아먹어. 남편이 집을 내놨어요. 아파트를. 그럼 공유면 그게 10억짜리 부동산이면 10억짜리 돈 중에서 남편이 5억 가지고 아내가 5억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부라고 하니 남편한테 5억 사주고 입금을 시킬 때 잔금을 아내한테 5억을 사주고 그래요? 아니잖아. 남편이 아내 그 저기 것까지 다 자기 통장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위임장, 응? 인감주면서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 것도 안 보고 부부지간이라고 하니 그 10억을 그대로 남편 통장으로 다 싸준 거예요. 입금시킨 거야. 뭔 일이 있겠어? 아니, 부부인데 뭐 이렇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부 사이가 금간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챙겨가지고 그 돈 챙겨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없어 사라졌어. 그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그 집을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고 있었으면 안 눈치채겠지. 근데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세 놓거나 뭐 이런 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 살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 집이 팔려버린 거예요. 남편이 팔고 돈 가지고 도망간 거지.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매수인은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중개사 잘못한 거예요. 중개사가 이 남편이 이 돈 받을 권리가 있는가를 확인해 줬어야 돼. 위임장 같은 거 가져오라 그래. 근데 부부 사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전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쏴준 거야. 그래서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 문 닫아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왜요? 매수인 쪽에서는 5억을 더 줘야 등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절반 등기 뺏겨 이제. 5억이는 물어줘야 돼. 근데 그 누구 책임이요? 중개사 책임이요. 중개사고 거의 5억이면 한 2억 얼마나 물어줘야 된다고. 물어줄 돈이 있어요? 문 닫고 도망가는 거지. 그런 케이스도 발생했고. 그러니까 참 이게 부부 사이에 그런 거. 부부 오니까 이거 뭐 이런 분쟁이 많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공동투자 있죠, 공동투자.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가끔씩 보면 공동 투자했다가 완전히 왼수지가 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면 공동 투자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땅값이 올라서. 그러면 다 해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때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재산 상황이 똑같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지금 팔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팔지 말자고 좀 더 버텨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합심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자기는 팔려고 그러는데 안 판다고 그러니까 자기 지분 빼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 금액은 또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해서 막 분쟁이 생기면서 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져 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근데 만약에 그게 가격이 올랐으면 그래도 이제 뭐 가능성이 좀 이렇게 좀 적어지는데 떨어졌어요. 투자했는데 돈이 묶였거나 별 뭐 지지부진째 나오고 대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원인, 누구 책임이냐 이거 갖고 또 나오고. 그래서 이 공동 투자한다는 게 투자약정서 쓰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투자약정서에 모든 내용이 다 적히지 않아요. 그 이외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법원이 있고 판사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약정서에 없는 내용이 막 발생했어. 어떻게 해결해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 허물 없는 사람, 완전히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다면 모르지만, 아니면 아예 소액. 있으나 마나한 돈 가지고 소액, 몇백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분쟁 생겨가지고 소송하고 그런 건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실 그런 것이 원인이 돼서 최근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가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책임지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대신에, 나중에 안 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서를 쓴 거예요. 돌려줄 돈이 있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사람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활을 좀 하더니만, 결국 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얼마 안 됐어요, 돌아가신 지가.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좀 많으신데, 참 안타깝더라고. 자, 그 다음에요. 그 관리행 요건 나중에 언제 한번 볼 때가 있을까요? 임차인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저기, 341페이지 가보세요.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라고 된 거예요. 아까 이거 했던 거죠. 요것은 이제 막 글로 써놓으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걸로 대신 할게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342페이지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설명드릴 때 가로 1번 시기가 일단 의미가 있어요. 시기는 동그라미 2번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다 대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봤어요. 매각기일 전이라고 제목이 돼 있고 법원에다 대놓고 우선 매수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보통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고 조건이 붙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동그라미 2번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바로 위에 가면 박스 친 거 하나 있죠. 바로 위에 주의사항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이렇게 돼 있고 며칠자 조땡땡의 공유지분 우선 매수 신청서 제출이라고 돼 있죠. 이게 매각 물건 명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요 매물세 이런 기록이 나오면 법원에다 제출해서 행사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방청석에서. 동그라미 2번에 매각기일이라고 돼 있죠. 방청석에서 돈 들고 있다가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중에 횟수 제한이 있느냐? 횟수 제한은 동그라미 2번 법원에다 대놓고 할 때는 횟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방청석에서 할 때는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방청석에서 한다 그랬을 때는 안 나가버리면 되는 거야. 안 나가버리면. 그죠? 나오라고 할 때 안 나가버리면 행사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방청석에서 행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이따 그런 사례도 나오기도 하는데, 보면, 유찰이 아무도 안 들어와. 다시 집에 갔어?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더 떨어졌지.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집에 갔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여기 이제, 이 정도 떨어진 거.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려고 이제 이 정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했는데, 가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 낙찰된 금액 가끔 보세요. 이까지 떨어졌다가 낙찰될 때는 요 금액 근처에 가서 낙찰돼요. 예? 예. 2억이었다가 1억 6천이었다가 또 뭐 또 더 떨어지면 1억 6천에 20%니까 3,200이니까 1억 2천 1억 1,600인가? 이렇게 떨어져요? 정확하게 안 하네요. 20%씩 떨어지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져서 좋은 타이밍인데 실제 들어온 사람은 이제 얼마 써요? 1등짜리가 갑자기 1억 8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 우선 매수권을 행사 안 하면 이게 날리는 거고 행사하려면 얼마를 내야 돼요? 1억 8천이지. 이런 경우가 가끔 나와요, 가끔. 그러면 이제 야 너무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세상에 뭐 주식도 그러지만 너무 욕심을 부려서 다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이너스 한참 돼가지고 한참 또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자기가 그걸 좀 포기할 건 좀 포기하면서 딱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같은 생각을 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주식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다 먹으려고 하면 욕심을 많이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하더라고. 나중에 대가를 치르더라고. 1차, 2차, 3차 그 매각기일 있잖아요. 네. 그때 그 매각기일별로 신청하는 건가요? 우선 매수 신고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매수 신고를 요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법원에 요때 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선권을 무조건 행사해야 되고 안 하면 이 다음부터 우선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봤을 때 이때보다는 타이밍상 이때가 좋겠다면 이때 신청하면 돼요. 법원에다 신고를 하는 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유찰 기다리다가 누가 먼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앞에서. 응? 유찰 기다리다가 먼저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자, 343페이지 보시면 사례가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우선 매수권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의 사례는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청은 한 번에 하나이라고 돼 있죠. 밑에 두 번째 비고란도 보면 이게 매물서에 나온 기록이에요.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 신고가 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될 때는 해당 공유자는 그 이후에 매각 기일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라고 써놓은 것은 친절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마다 틀리는데 이 말이나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위에는 간단히 적어 놨죠? 한 번이라고. 그럼 이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자세히. 근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없으면. 그때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우선 매수 신고를 역대 했다가 안 들어오니까 보증금 안 내버리고 또 역대 또 신청서 냈다가 또 안 들어오니까 또 보증금 안 내고 또 역대 신청서 미리 내놓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뒤에 또 보증금 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밑에 거라고요. 아무 말이 없다는 얘기는. 응? 아무 말이 없잖아요, 지금. 밑에 아무 말이 없다, 이렇게 한 번에 하라면 이 말이 없잖아요, 지금. 지분인데도. 그러면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선 매수권 행사는 한 번에 하나이라고 하는 법원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 우선권 갖고 있는 사람이 장난을 쳐버려요, 그냥 계속. 행사했다가 보증금 안 내고, 행사했다가 보증금 안 내고, 행사했다가. 그럼 무조건 이 사람은 싸게 받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냥 할 수 없지. 자, 그 다음에요. 저기 346페이지 가보세요.
요게 좀 이론으로 설명드리면 힘드니까 요거 전에 여기 한번 봐봐요. 사례를 먼저 하나 보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아까 100페이지인가 있었죠? 100페이지인가? 네. 2017 타경 8987호 사건입니다. 100페이지. 큰 책의 100페이지입니다. 여주시 가나무 삼군리 뭐 이렇게 나온 거 547-5번지 물건의 종별은 농지 면적은 107.5평 그러니까 100평 좀 넘습니다. 지분 매각이고요. 소유자는 하씨 채권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정가는 7,600만 원이에요. 경기 여주도 시골이죠. 어떻게 보면 7,600만 원. 그런데 최저가가 49%까지 떨어졌죠. 농지죠. 근데 밑에 물권 현황 보실게요. 물권 현황 보시면 삼금리 547-5번인데 토지이용 계획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게 이제 있죠. 계획관리 지역의 요 농지다 그러면 요거 요 도로 요건 맞고 그러면 주택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여주시가 되나서 이제 뭐가 있냐면 배출시설 제한지역, 자연보존 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막 오수 많이 나오는 시설 같은 건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단독주택 같은 건 인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빌라다 해가지고 여러 채 막 올라가는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을 때도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지목이 뭐죠? 옆에? 전이죠. 그럼 이거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돼요? 여기다 주택 같은 거 짓는다면. 전용, 농지 전용을 해야 돼요. 농지를 바꿔야 돼요. 다른 걸로 대지로.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돈 들어가요. 전용료 같은 게 들어가요. 절차도 들어가고. 물론 맡겨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개발업체한테 맡겨서 하겠습니다만은. 전인데 355.3제곱미터고, 제곱미터당 가격은 21만 원이니까 평당으로 치면 한 70만 원짜리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계획관리 지역 내 땅이 얼마짜 이게 보통 일반적 시세가 보통 일반적인 건 있단 말이에요. 평당 7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평당 250이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평당은 한 70만 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끝머리 가시면 아까 봤듯이 3분의 1 지분이 매각돼요. 근데 현황은 뭐로 돼 있어요 지금? 답이다. 이거 뭐예요? 아까 전하고 답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지목은 뭐예요? 전 그럼 밭이잖아요. 근데 현황은 뭐로 쓰고 있다고요? 답으로 쓰고 있죠. 계획관리 지역의 땅인데 답하고 전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하자면 답이 더 좋은 거예요? 전이 더 좋은 거예요? 전이 땅값이 좀 또 비싸. 전이 더 좋은 거다. 쓰임새가 답보다는 전이다. 얘가. 예. 근데 현황은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지금? 논농사를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현황이 좀 다를 수 있죠? 어쨌거나 두 개 다 뭐가 필요해요? 농지증 필요하죠? 자, 그럼 밑에 가시면 현황 위치 보시고 갈게요. 신안 폐차장 있는 모양이에요.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북은 지방도 주변 농경지대로서 농경지하고 소수의 음식점 등이 혼재되어 소지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도 있네요.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소지하고 있으며 버스 배차 간격으로 살펴보니까 곧 교통수단, 대중교통은 다소 미흡한 편이다. 그러니까 막 그 배차 간격이 조금 시간이 걸리나 봐요. 부정형의 평지이나 서측 인접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지대고 지대가 낮다는 것은 나중에 그거 개발할 때 어떻게 해요? 성토 같은 게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답하고 바다고 봤을 때 답이 그런 경우가 많죠. 답 논농사를 짓다 보니까 좀 움푹 들어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작용을 합니다. 이 값이 좀 비싸 얘보다는.
자, 그 다음에 답으로 이용 중이다. 본건 토지 서측으로 로폭 4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 있다. 그러면 이 도로와 접해 있다는 얘기는 건물 지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여지가 있죠. 그죠? 그것만 갖고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도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는 이제 하씨예요. 근데 하씨 가만히 보시면 하씨는 공매로 3분의 1을 갖다 받으신 거예요. 공매 물건도 꽤 있어요. 공매로 3분의 1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하씨가. 그런데 하천수, 하씨 지분에 대해서 그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2천 얼마. 그리고 경매를 넘긴 거죠. 그러니까 하씨 지분이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씨가 공매로 잡았던 그 자기 3분의 1 지분이 다시 경매로 넘어왔다.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렇죠. 뒤에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네. 근데 오른쪽 페이지 위에서 보시면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 이렇게 돼 있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목상 전인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농지 취득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미제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증금 뜯긴다라고 해놨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농지증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증을 갖다가 발급 신청해서 발급을 받으면 이게 매각 허가 결정이 나서 진짜 경매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이걸 받아야 되는데 받기 쉽겠냐 이 말이지. 어떨 것 같아요? 사진을 보세요. 102페이지. 저렇게 생겼어요. 위에 사진. 또 밑에 사진처럼.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보고 이거 농사 짓겠는데 농업기원계획서를 잘 적어냈더니 공무원이 농사 짓겠는데 하고 농지증을 쉽게 끊어줄까요? 농사 짓을까? 하면서 어렵게 끊어줄까요? 쉽게 끊어줘요. 왜 그래요? 누가 봐도 이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런 사진이 아니고 신청을 했는데 그 위가 여기가 도로 포장이 돼 있다든지 묘가 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면 농지증 받기가 어렵죠 더. 근데 이것은 농지증 받기가 쉽다고 해요. 대신 이제 뭐예요? 계획서만 잘 적으면 돼요. 응? 관리지역일지라도 이건 관리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농지로 쓰는 거니까 농지증은 잘 나올 수 있어요. 잘 나올 수 있고 밑에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여기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이 요거 응? 기다란 거 있잖아요. 요게 경매 나온 물건이에요. 예? 요게 경매 나온 물건이에요. 요만큼. 요 기다랗게 나온 거 있잖아요 중간에. 이 경매 나온 물건. 경매 나온 물건이 요거라고요. 중간에 긴 거요. 경매 나온 물건이다. 이렇게. 왼쪽은 사진이고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뭐 번지수가 써져 있고 지목이 뭐로 돼 있던가요? 오른쪽에? 전으로 돼 있어요? 아니 얘 지목은 전인데 그 오른쪽에 시커먼 거 있잖아요. 4번 전이에요? 도라고 써진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네. 도. 도.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걸 현황상 도로, 지적도상 도로. 도라고 써져 있으니까 지적도상 도로인 거예요. 지적도상 도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거 지적도상 도로인데 이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거기다 뭐 건물 지을까 그럴까 싶은데 이론적으로 보면 건축법상 도로가 껴있으니까 또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치면 건물 지을 수도 있어요. 농지 전용할 때 이제 그 일종의 개발행위가 돼서 그게 전용 허가가 또는 전용 신고를 받을 때
거기는 좀 걸걸거릴 수가 있어.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건축법상 도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이제 경매로 받았을 때 농지증이 나와야 될 텐데 104페이지 가보시면 가보세요. 문건 처리 내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밑에 송달 내역이라는 게 있죠. 그 문건 처리 내역 중에서 쭉 보시면 2018년 6월 4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 뭘 제출했다고 나와요? 농지증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가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농지는 농지증 받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것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가. 면적 봐야 돼. 면적 있죠. 면적 적으니까. 근데 농업진흥지역은 아니죠 또. 이게 만약에 혹시 계획관리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는 뭐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보통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이 많아요. 솔직히 많긴 한데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 주말농장으로 취득을 못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지. 면적까지 좀 따져봐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작전상 3분의 1 지분을 지금 받았어요. 근데 몇 프로에 받았어요 지금 받은 거? 100페이지 다시 보시면 감정가 7,639만 뭐 이거 감정가 7,600만 원 정도 되는 걸 얼마에 받았어요? 56% 4,300 얼마에 받은 거죠? 그럼 이렇게 50%대 60%대 받으면 잘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 작전이? 이렇게 받아갖고 3분의 1 지분권자가 되고서 결국은 나중에 지분은 3분의 1인데 요 소유자가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 누가 있었는데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거기서 전체를 다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3분의 1 어디예요? 모르잖아. 전체를 농사를 짓고 있어. 예를 들어 다른 지분권자가. 그러면 그 중에서 그렇지. 3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지료는 주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농지가 되기 때문에 지료는 비싸지 않을 거예요. 1%, 2%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주택이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지료 갖고는 승부가 안 나는 거고. 그 지료 달라고 소송을 해보겠습니다만 액수는 크지 않을 거고.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분할하자 이렇게 할 거지. 그럼 어떻게 분할을 어떻게 할 거야? 이 땅을 어떻게 분할할 거예요? 더 가늘게 쪼갤 거예요? 아니 분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데 분할하려고 그러면 맹지가 생기면 누가 맹지 가지려고 그래? 아니잖아요. 그럼 분할이 어렵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를 경매에 넘겨서 나온 돈에서 가진 거지. 그래서 106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106페이지가 그 106페이지 보면 이제 이번에는 면적이 더 같은 번지인데 면적이 더 크잖아요. 1066제곱미터 300평이 좀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토지 매각이에요. 전체가 다 경매에 넘어온 거지. 그때 그 금액을 잡아봐요. 금액 얼마에 낙찰됐어요? 75%에 낙찰됐죠. 그럼 1억 7,377만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그 저기 앞에서 3분의 1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은 요중에 3분의 1이 자기 몫이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이거 3분의 1 나눠봐요. 그럼 5천 얼마인가 뭐 얼마 나와요? 5,800 이렇게 나왔죠. 아까 받을 때는 4천만 원이었나 4,500인가 뭐 4,400? 300? 4,400 정도 치고 4,400에 5,800은 한 1,400만 원 불어난 거잖아요. 뭐 이제 세금도 또 있겠죠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시간도 걸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지분 받았을 때 몇 년도예요? 2018년도잖아요. 18년도 5월달. 여기 지금 돈 나오는 것은 언제예요? 2020년 6월달, 7월달 이렇게 되니까 2년 좀 넘었죠. 근데 돈 실제 받을 때까지 치게 되면 사실은 한 2년 반 정도 될 거예요. 응? 그래서 한 2, 3년 걸려요.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그게 처음에 받았을 때 40%, 50%대 받았기 때문에 이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만약에 한 70%, 80%에 받았다 그러면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싸게 받으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지분 경매 투자하신 분은 이 지분 경매를 물건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투자해가지고 한 2, 3년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소송하고 달라고 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다른 것도 또 투자를 해야지. 그것도 또 시간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액수만 보면 애기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일단 공부가 된다는 거 하고요. 경험이 된다는 거 하고 두 번째 이제 이걸 많이 하잖아. 이거 하고 접시 돌리시 이것 돌리고 이것 돌리고 이것 돌리고 나중에 이제 지분 물건을 많이 투자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물건 투자했는지 잘 기억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스트를 작성해야 돼. 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그걸 적어야 될 경우도 나올 수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식사하시고 나서 또 노후수 하도록 하겠습니다.